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주 해필리. 역시 밝아. 아유, 그죠? 그럼요. 왠지 아십니까? 네. 종강이 다가오거든. 네. 진짜 아주 행복하겠다. 뭐 그럼요. 더워진 시즌이 되면 저희 교수들은 아주 핫해집니다. 네, 이제 종강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아주 또. 좋습니다. 저는 요즘 그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부산에 해군에서 필승 캠프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해군 장병들이 배 수리하는 기간에 네. 1박 2일 동안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제 강사로 투입이 됐는데 가가지고 또 저도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장병들 또 위로해주고 서로 또 옛날 과거도 좀 회상하면서 네네. 또 재밌게 또 핫하게 저도 보내고 왔습니다. 레온 씨가 해군 출신이에요? 제가 해군 출신. 아니, 얼굴만 보면 미필이에요. 그만큼 편안하게 군 생활했다는 거죠. 너무 애기 베이비 페이스라서 아주 아기 같은 얼굴이라 어머 세상에 군대를 갔다 왔구나. 귀여워. 네, 우리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한 주간 잘 저도 지내셨어요? 지난주 참 첫 방송 굉장히 긴장하면서 했는데 네. 또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리워지더라고요. 설레임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편하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네. 왜 솔로몬처럼 외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서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또 잘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저는 무슨 저축은행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네네네. 저는 지난주 목사님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톤은 높은데 마음은 더 깊이 들어가는. 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목사님은 제가 저번 주 첫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네. 목사님이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데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왔던 그 삶과 네. 이 저축처럼 뭔가 이게 쫙 이렇게 해놓은 네. 그 함축된 그 내공이 있다. 네네네.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예. 게 지난주에는 단추 자켓을 이렇게 여미셨는데요. 이게 너무 함축이 됐나 봐 푸셨어요. 지금 여러 계신데. 안정져가지고. 안정져서.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부터 정말 후끈후끈한데요. 이분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노크토크 8번째 시간 지금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대학 때 공무원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 애는 이제 큰애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네. 둘째는 지금 고3인데 사실 저희 아이들도 그 전부터 애들이 직접 뭐 대학을 가겠다 또 안 가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회의도 같이 하고 그 문제를 두고 같이 또 기도도 해보고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그냥 부모로서의 입장은 한 번쯤은 우리가 대학이 주는 그 캠퍼스의 낭만과 추억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4년이지만 그 시간 동안이 주는 인생의 하나의 그 추억과 그 네트워크, 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롭게 세상을 만끽할 수 있고 캠퍼스의 땅이 아니라 그 지식의 땅을 밟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그 대학을 갈 것이냐, 공무원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혜택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좀 그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그 공무원의 일이 적성에 맞으면 또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이 행정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성에 안 맞고 활동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걸 좋아한다면 한번 대학을 가봐라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레온 씨, 예. 레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청년들은 이제 두 가지죠. 취업이냐 결혼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게 취업이나 결혼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현명하게 취집을 간다. 그러니까 취업 시집. 그러니까 결혼도 이제 한편으로 취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 돈키호테 신. 돈, 키, 호감형 얼굴, 그다음에 테크닉 이거 좋은 사람, 신앙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저희 청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찾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저도 찾고 있거든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찾읍시다. 네, 올해는 꼭 찾기를. 네. 근데 예전과 다르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중고 대학의 순위 아닌 고등학교 이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앞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렇게 싫다 그래도 공부해라 공부해. 그래서 공부 잘하는 기계 막 이런 거 사주고 돈만 들이고 그거 중고로 팔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본인 인마이 포켓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건 대안이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 그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뭔가 아직은 좀 불분명하지만 대안이 있는 사회로 간다는 거는 여러 차원에서 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변화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학벌 중심 사회였다면 요즘은 어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벌보다도 앞으로는 실질적인 능력을 따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 젊은 층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한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가 네가 성적을 잘 받아면 엄마는 행복해라고 엄마가 이제 맞대응했었던 그런 적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좀 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또 나의 인생이 공부가 되고 나의 진로의 공부가 되니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학과 공무원 준비 사이에서 고민 중인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공무원을 꿈꾼다고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이다다, 사이다. 오죽하면 공시족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게 족 중에 족, 공시족. 굉장히 힘든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학 말고도 또 다른 여러 취업의 길이 있고 또 취업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먼저 가면 사실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애들 다 대학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새는 세상이 좋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일한 후에도 공부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숭실사이버대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산업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일과 이런 그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국가장학금 같은 것도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자기 돈 내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신다면 내 일도 잡으면서 공부도 함께 해가면서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토끼탕을 해 먹어야 되겠죠. 토끼탕이요? 네, 토끼탕을. 동물 애호 쪽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만은 농담이고요. 네네네. 굳이 놓칠 이유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좋은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도 결국은 그 우리 자녀의 정말 소질과 적성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님이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경우를 봤는데요. 자기 소질과 적성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갔지만 그게 적성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상담실을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녀에게 너가 뭘 좋아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촌 동생 2명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사촌 동생은 이제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두 번째 사촌 동생은 공무원을 준비하려다가 대학을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명의 동생들을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보면은 늘 물어봐요. 어떠냐고. 근데 각자의 영역에서 교수님과 목사님 말씀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만족하고 살아요. 그리고 두 마리의 토끼도 잡으려고 하고 공무원이 된 친구는 또 사이버대나 또 거기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와 함께 교우 관계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잖아요. B는 벌스, D는 데스. 근데 C는 꼭 철없는 사람이 C를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C가 치킨이 아니라 초이스잖아요. 근데 결국은 선택과 집중은 이 개인의 몫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능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반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리더. 예, 학교에서 리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다 미용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피부 미용학과가 떨어지면 대학을 안 가겠다.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운동을 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 사비로 이제 사회체육학과를 냈어요. 내신까지 실기시험까지 다 보고. 근데 피부 미용은 다 떨어지고 사회체육학과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저희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대학을 가지 말라고 했고. 근데 이제 교수님과 이제 상의를 한 끝에 교수님이 저희 엄마를 잘 설득하셔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제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 가서 저는 그 잔디밭에서 기타 치고 막 놀면서 막 비바람이 치던 바다 막 이러고 막 소개팅, 미팅 막 이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잔디가 죽는데. 네, 잔디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체육학과다 보니까 진짜 미팅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요. 여자 사회체육학과는 또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인기가 많은데 여자들은 좀 슬픈 얘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교우 관계 그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개그맨 시험을 이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가 또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많이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저는 공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고 진짜 힘들었지만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고 막 한 달에 15만 원 받으면서 일하고 막 했지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제가 좀 30% 빠졌나요? 아니요. 내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네.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이 우리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야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남희 씨가 얘기했는데 네. 작가 중에 한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우리 작가님이 참 삶이 힘들었었나 네. 보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네요. 많이 힘들어 보죠. 그만큼 지금도 진로를 찾아가는 단계일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네, 작가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요. 아멘. 네, 아멘.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도대체 내 사연은 언제 나오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곧 차례가 옵니다.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내우 씨. 네. 사연 읽을 준비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재 두 아들은 모두 장가를 간 상태인데요. 요즘 저희 집에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들은 젊을 때부터 교회 헌신도 잘하고 정말 성실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엄마 아빠 속 한번 썩여 본 적도 없었고 그랬던 아들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신앙도 없고 사회적으로 너무 잘난 친구더라고요. 제가 딱 한 가지 아들들에게 해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혼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여자와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였죠. 엄마로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 아들이 감당하기 힘든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무작정 집을 나가버렸네요. 처음 보는 아들의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하며 사는 큰아들 때문에 애태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신앙이 있는 친구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들이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자기도 형처럼 집을 나가겠다는 말에 정신없이 결혼을 시켰고 얼마 뒤 큰아들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갈등의 시작이었는데요. 며느리들이 부모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생일이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힘들어서 결국 먹은 걸 다 토해냈어요. 새해며 생일이며 특별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전화 한 통 안 하는 며느리들. 저도 너무 화가 나 참다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걱정이 돼서 한번 찾아올 법도 한데 한 번을 안 오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 며느리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해보고 손편지도 써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네요. 며느리들에게 무시받고 사니 점점 자존감이 낮아져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것 같아요. 남편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저. 이대로 눈을 감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 건가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또 들으니까 실제로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고부 갈등인데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오래 사세요. 며느리도 점점 힘이 세져요.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네. 이런 두 사람이 계속 만나서 아주 오랜 세월을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옷 색깔 같아. 피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보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래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사자 일이 되고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오죽하면 우리가 왜 이 세상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두 가지는 살아남는다. 하나 바퀴벌레와 고부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이 역사도 깊을 뿐더러 실제 그 고통이라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부 갈등의 깊이와 길이와 정도는 대부분 한 사람의 역할로 끝나진 않아요. 보통은 함께 있을 때 그 역동으로 발생되는 건데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고 해법을 찾지 못했던 적도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대화 속에도 이번 이 사례와 또 문제 고부 갈등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요즘 사회는 목사님 네. 장떡을 안 먹는데요. 장인어른이 힘들어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날 남남이 갑자기 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고 네. 또 갑자기 한 사람은 며느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잘 산다는 건 사실 원래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특별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며느리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결혼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 시어머니가 더 힘들지 않을까. 공감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나오네. 해보는데 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사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들 둘을 키워내셨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아들들에게 거의 심부름을 한 번도 안 시키신 분이세요. 그런 분도 쉽지 않으시죠. 물론 아들들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첫애를 가져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제 정말 제가 첫애를 가졌을 때의 배는 남들이 새 쌍둥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배가 커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배가 늘어날 수가 있더라.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짐볼. 와, 그 정도로요? 배가 너무 컸어요. 저는 그래서 배가 찢어지지 않을까 맨날 그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만삭 때가 되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딱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닦아야지 안 그러면 누군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걸레를 갖다가 딱 닦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학철 씨 여보 나 그 걸레 좀 갖다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고 이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딱 잡아채더니 바닥에 빡 던지더니 이런 등신 같은 놈아.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이 집 구석은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몰랐어요. 이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의 성장을 그 버텨준 그 아들의 그 공로가 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었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지금은 저희 남편이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하고요. 그리고 애들까지 다 돌보고 걸레 잡느라고 손에 주부습진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저희 시아버님, 아버님까지도 시아버님까지도 다 부엌에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왔는데 초기 저희 결혼했을 때의 고부 갈등이랄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 시어머니도 내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죠. 지금은 뭐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는 지금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뭐 농담 따먹기 친구랄까요? 네, 친구같이 지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시죠. 저처럼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괜찮유? 이렇게 물어보는 며느리가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정말 친구처럼 여쭤봐도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니까 수용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해야죠. 정말로요. 네. 정말 그렇게 지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 분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부 갈등이 어떨 때 생기는지 너무 궁금해요. 고부 갈등은 어떤 때 생기냐고요? 네. 아무 때나 생겨요. 아무 때나 갑자기.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사소한 것의 작은 차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거대한 이름을 붙입니다. 문화 충돌이다. 이 며느리가 살았던 이 완전히 다른 A라는 문화와 시어머니가 살고 평생을 사셨던 그 B라는 문화가 서로 맞지 않고 차이가 나는 지점에서 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서로 간의 적응 과정을 통해서 아유 이젠 살만하다 하면 보통 10년, 20년이 지나 있을 때가 많은 거거든요. 각자 같은 한국 문화권에 살더라도 두 개의 문화로 따로 개별 문화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 장면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또 성격 차이도 따로 있잖아요. 성격 차이 나죠. 거기다가 중간에 우리가 남편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서로 숨 쉬는 것만으로 갈등이에요. 존재 자체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관계가 어렵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관계는 훨씬 더 한 번 문제가 됐을 때 그만큼 폭발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시어머니에게 네. 아들은 최고의 남자인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최고의 남자인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는 네. 시어머니가 보기에 최고의 여자거나 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가 볼 때 지나치게
이제 간섭하고 개입하는 요인이 늘 네.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네. 또 너무 지나치게 시자만 들어가면 미리부터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경계선을 지키고 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경계선을 지키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예의를 다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유머 중에 네.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며느리의 기도인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막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집에 와서 하나님 제발 우리 시어머니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나 좀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한테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사과도 갖다 주고 음료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러지. 야, 네 기도 다 들었어. 통성 기도하셨구나. 야, 너무 커, 네 기도 소리. 사과 갖다 달라고 하니까 갖다 주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며느리도 정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겠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시어머니도 또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이르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들을 수 그러니까. 있었겠죠. 네. 근데 뭐 남 얘기 아니죠. 네.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왜요? 뭔데요? 아니. 네? 큰일 나시죠? 시어머니 얘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청력이 좋으셔. 이것도 방송 네. 보고 계실 거예요. 아유, 뭐. 네. 네. 자, 우리 오건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원사님? 원장님 우리 시어머니 울며 네. 통성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전 저희 아들에게 네. 이제 저희 아들도 지금 20살인데 20년 이내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면은 30km 떨어져 살고 애를 낳으면 80km 떨어져 살고 그다음에 애 봐달라 그러면 이민을 가겠다. 왜냐면 사실은 자주 만나는 것도 행복이지만 네. 가끔 만나고 건강한 거리 유지하는 거 이게 서로 간에 조금 사생활도 좀 보호하면서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이 말씀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처럼 가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는 철저하게 상호 평등적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면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아들의 중재가 참 중요해요. 중간에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있고 저희 아내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각각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만 지켜달라. 그리고 그 외에는 서로가 인정해달라. 네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딱 4가지만 해달라. 그 4가지가 뭐냐면 설 명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석, 그리고 어머님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 딱 요 4가지만 지켜달라.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챙겨달라. 근데 요거 외에는 아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전화도 안 해도 되고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하겠어요. 며느리한테 딱 요 4가지만 받으시고 그 외에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가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전화 안 온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마셔라. 이거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또 아들이 하자고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또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러면 이 4번만 딱 서로가 지키느냐? 사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해져서 저희 아내도 부담감 없이
연락도 하고 또 반찬도 얻으러 가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잘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요구하지 말고 네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4대 절기네요. 4대 절기. 4대 집안이네요. 근데 아들이 이거 중재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하신데요? 아니 저는 주변에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장모는 장모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결혼을 하면 장모한테 일단 잘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가 장모한테 잘하는 순간 그 너의 와이프는 너희 어머니한테 잘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 보여주래요. 일단 보여줘라. 그리고 막 스케치북에 뭐 하나 뭐 예쁜 거 적어가지고 노래 깔면서 막 스케치북에 넘기면서 난 장모님을 사랑해. 이런 것도 좀 이벤트도 좀 하고. 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장모님한테 막 이러면서 막 애교도 좀 부리고 하는 모습을 너의 아내가 보면 너의 아내도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너희 어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너 하기 나름이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있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 형도. 그게 자기의 근원을 보듬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뿌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다독인다는 건 결국은 나를 풍성하게 하는 굉장히 근원적 작업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맞는 건데 그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 교수님하고 목사님 집안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집안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제 아들한테. 너보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라. 오. 네 아빠를 봐라. 아버지도 워낙 훌륭하실 텐데. 농담 삼아. 아니, 전 제 남편을 정말 존경하는데 제가 제 아들한테 똑똑한 아내를 만나라고 하는 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너희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집안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현명함이 얼마나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지 그걸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지혜 있는 자라면 그녀가 최고이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똑똑해. 그럼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왜냐면 그녀의 능력, 그 아이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능력을 발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걔가 책임지면 되잖아. 나는 편하잖아. 굳이 왜 내가 지도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진두 지도를 해야 돼?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젊고 매너 있고 양식 있고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제 며느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게 저의 그 미래 노후 설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제발 장가라도 가다오. 제발. 예. 아직 너무 어리니까. 네. 제가 볼 때 며느리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네. 중요한 건 어른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계속 사랑해주면 며느리의 마음이 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시어머니들이 자신의 딸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는 특별한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뭐 자신의 딸이 늦게 일어나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별로 서운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거죠. 근데 또 제가 며느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오래 사신 시어머니가 삶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덜 산 며느리가 사실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할지라도 사실 며느리가 바꾸고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바로 수긍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들리죠. 네. 이게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들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플러스를 받으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결혼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아들이 와서 네. 나는 어떤 며느리를 만나야 돼? 아빠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엄마 같은 며느리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플러스 되나요? 그거는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최고의 플러스 아닌가요? 그러면. 엄마 같은 며느리 만나야지. 한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에 저희 남편이 딱 애들 뚝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너는 아빠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겸손으로. 근데 저희 아들한테는 너는 딱 네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야. 저희 아들은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유산 받아야 됩니다. 마이너스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아들들의 행동이거든요. 대체 아들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사실 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잘 분리되고 또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잘 조절하는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그 남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로부터 아내에 대한 불평을 듣고 그걸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아내로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남편이 또 화가 나니까 또 어머니에게 전하고. 근데 그걸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전하느냐면 좋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그래도 우리 아내가 늘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리고 뭐 어머니를 챙겨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또 가끔씩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용돈을 가지고 저희 아내가 산 게 아닌데 제가 사서 우리 아내가 이거 갖다 주라고 했다. 현명하다.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또 마음이 좋은 거죠. 또 반대로 해요. 또 저희 아내한테. 이거 어머니가 용돈 주셨다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다,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호감의 감정을 갖는 거야. 근데 혹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전화하다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돈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하는 게 네네.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네. 빵 터지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은 됩니다. 좋은 방법을 지금 너무 노출해가지고. 그러고 아니 근데 되게 보니까 멋있으세요. 네, 오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러네요. 그렇죠. 자기 미담을 너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아요. 근데 멋있어요. 목사님처럼만 해도 뭐 갈등이 생겨도 조금 화제가 진압되는 것처럼 조금 진압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요. 오늘 또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나중에 나의 아내한테 네. 저렇게 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현명함을 한 후에 또 사고를 쳐야 되겠다. 사고를요? 사고를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그거죠. 또 이제 실수를 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실수가 잘 덮어지니까. 근데 현명하게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남희 선배는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래. 미래의 남편 아니면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 괜히 시아버지 상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결혼하는 상상을 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저는 근데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저 원래 성격이 저희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데 다른 주변 분들의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하거든요. 싹싹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친구같이 지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남편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계시죠? 예, 빨리 나타나 정말 주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현명하게 잘할 자신이 진짜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오은규 목사님을 계속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또 세례로 주시잖아요. 네. 물로 세례도 주고 또 집안의 소방수 역할을 소방관 역할.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막 네. 물 뿌리듯이 노출하고.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걸 듣는 우리는 또 성장하고. 네.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즐겨요. 이렇게 약간 겸손의 뒤로 왕. 몸이 가시더라고요. 겸손의 왕.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지만 성향 자체가 표현이 서툴고 어른들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른을 대한다는 게 어려워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시어머니 진짜 어렵습니다. 뭘 해도 눈치 보이고요. 잘해도 이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마음이 가늠이 되지 않는 게 또 시어머니거든요. 어려울 때는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인사 잘해야 돼요. 아, 인사 잘해야 돼. 인사가 무조건 최고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사 잘하는 애들이 동네 1등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를 제끼는 애들이 인사 잘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랫세대가 윗세대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인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편히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게 인사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또 하나의 방법, 질문이에요. 질문.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또 제가 요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어머니에게 같은 거를 수십 번을 물어봐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젠 할 때도 되지 않았냐? 하시면서도 여전히 알려주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그 능력을 또 기뻐하세요.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 하는 그 질문은 존경과 존중이 함께 묻어나는 아주 엑기스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인사 잘하고 질문하는 것. 제일 좋은 것도 세 번째, 용돈. 아, 용돈이 네. 최고죠.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아주 원론적인 방법 같지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 최고지 않을까. 그럼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조금 더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먼저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열심히 맞아요.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네. 잘해보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네.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실망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그 현실에 맞게 아 그렇지 요즘 며느리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며느리도 언젠가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사연 주신 그 우리 어머니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들들을 통해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시어머니가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건 지금 이 며느리들이 우리에게 사연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사연을 주실 때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들들 누구든지 통해서 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지 한 번쯤 그 방법 사람마다 내 마음이 풀리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한 번쯤 그 방법을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레온 씨는 네. 우리 레온 씨를 딱 봤을 때 어른들과 워낙 잘 지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미움도 너한테 있고 예쁨도 너한테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수님 말씀처럼 인사는 무조건 열심히 해라. 해야 그리고 누군가 용돈을 줬을 때 3번 이상은 거절해라. 항상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인생의 선배를 찾아갔을 때 자그마한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지만 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 좀 어떻게 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쁜 말들 좀 미화시킬 수 있는 언어들로 좀 가져가면 그래도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세상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사람이고 아들인지라 늘 부족하고 늘 또 말 안 듣고 전화하면 또 싸우고 그러지만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레온 씨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올레자의 교훈은 올 때마다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네요. 근데 한자가 그게 맞나요? 네,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더 좋네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리지만. 근데 이게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가족은 가족이 되기 전부터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하지 말았어야 하나요? 저는 그 반대편이에요. 과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는 있으나
자녀의 사랑과 그 선택을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선택은 비록 그게 미흡하고 그게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모가 가장 좋은 유전자로 만나서 태어난 아이고 가장 듬뿍 사랑을 얹고 최선을 다해서 키운 자녀가 성인이 돼서 한 그 선택이라면 어쩌면 이 아이가 했던 선택은 내가 한 선택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아이의 그 특성에 내 아들과 내 딸이 반했다면 어쩌면 그게 내가 보지 못했던 사랑의 또 다른 면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지 그들을 선택할 권리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 때문에 반대가 없는 결혼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러나 또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조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반대하는 이 반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아들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준 사람이 정말 맞는가 아니면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배우자를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온 씨는 만약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바보 되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보 되기. 그게 뭐예요? 바로 보여주기.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내 이벤트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학벌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선배는 학벌이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이 와이프분은 지금은 결혼을 하셨지만 이 와이프분은 유학파예요. 그리고 비용 월급 차이도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우리 딸을 너같이 초라한 애한테 보내야 되냐. 우리 딸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우리 딸은 검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10번이나. 10번이나 문전박대 당하는데. 그러나 왜 마음의 문을 열었냐? 보여준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심지어는 A4 용지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자격증을 따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주택 청약을 들었고 얼마나 적금을 들었는지 쫙 이거를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스케치북 딱 넘기면서 노래 딱 부르면서 기타도 치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골프채도 사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왠지 거기서 나올 것 같은데 전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해야죠. 아멘.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다는 어머니. 이대로는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많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아예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이 방법은 방법이 없는 거고요.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며느리 입장에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입혔던 상처 또 며느리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입혔던 상처 제가 볼 땐 크기가 비슷해요. 그럴 때는 퉁쳐도 돼요. 서로. 제가 볼 때는 잘 잊혀지지 않지만 한 번쯤은 툭 털어놓으면 서로 간에 퉁칠 수 있는 날도 와요. 왜냐하면 에너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며느리들에게 주었던 상처는 어떤 것이었는가 한 번쯤 살펴보는 것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얘네들은 뭘 원할까 생각해 본다면 그 원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만나는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며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얻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어머니의 이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며느리들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들들에 대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시 그 이전에 우리의 관계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선물과 같은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대문을 여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 뭐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건의 뿌리가 뭐 결혼 전부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어머님의 성품 자체가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완벽하고 뭔가 바르고 이렇게 모범적인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품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어떤 며느리나 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의 어떤 삶의 방식일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조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 제가 부모가 아직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함께 하고 해달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마저 안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힘드니까. 근데 또 우리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서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목사님,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노엽게 안 할 수 있느냐?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며느리들도 조금은 좀 서운하고 불만족스럽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고 좀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부모님도 훈계와 양육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안에서 며느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했을 때는 저는 며느리가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며느리들을 대하려고 하면 조금 해결의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며느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편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네.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이 시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디 간구하옵기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노코토크 8번째 시간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마치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야 되겠네요. 어머니, I will back. 자, 풀어봅니다, 어머니. 자, 만나요. 네. 유쾌하다. 아, 너무 좋다. 네. 저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어머니께서도 또 우리 며느리들과 또 아드님들과 또 귀한 사랑 예수님 안에서 잘 그 사랑이 잘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을 만큼 미운 사람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결혼 안 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형제는 자매랑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가. 자매는 치마 입는 거 아니야. 나가. 나가라니까. 나가세요. 누가 남아 있어요? 본인은 안 나가요? 본인은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옆에 계신 아저씨가 갑자기 의자가 막 흔들리는데 그 아저씨가 나가! 다리 다지 말고 나가! 이랬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